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를 통과했던 26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자,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에는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또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 예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6년도 일명 전쟁 추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추경 얘기 이전에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석기시대 발언이라고도 불리기도 또 그런 또 비아냥도 있던데요.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종전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밤 9시였거든요. 모든 가정이 TV를 보고 있는 시간에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기대와 전혀 다른 얘기였고요. 이란을 더 2, 3주 내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이제는 강압적인 발언도 했었습니다. 담수화 시설 이런 거 다 파괴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또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이란의 이제 고가 다리죠. 중동의 정말로 뭐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가 다리를 또 미사일로 폭격했던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서 또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실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 결국에는 그냥 각국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정 안 되면 우리 미국산 원유 써라.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비상 등이 더 들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하면서 더 파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또 우려스러움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일단 주식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유가는 거의 폭등세입니다. 뭐 WTI도 배럴당 110달러인데요. 평론가님 지금 여러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네. 통행 규칙, 통행세를 공식적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 또 밑에 단에 있는 홍해까지도 막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유가도 문제지만은 사실 만약에 후티 반군이 예를 들어서 그 좁은 해역이 있는데 밥 엘만데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좁은 해역을 만약에 막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 석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사실상 그 해상 운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실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인데 우회로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예, 우회로죠. 왜냐하면 저 해협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는 유럽 쪽으로 뭐 전자제품 수출했을 때 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 수에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서 유럽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면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거쳐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런 그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도 만약에 봉쇄될 우려가 있다 보니 지금 굉장한 좀 불안감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우려스러움이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뭐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뭐 공습 경보가 계속 울려지고 있다고 지금 외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고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간다. 네. 지금 일단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일단 기본에 대한 그 유가 기본 시설이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유가는 뭐 90달러 선 이렇게 갈 수 있고 확전하게 고유가의 고착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확전되면은 174달러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100달러를 넘어설고 있고요. 특히 근원물이 원원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은 걸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공급 부족 사태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가는 유지가 고유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도 유가가 좀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26조 2천억 규모고요. 왜 추경이 필요한가?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회 추경 시정 연설의 포인트와 이게 맥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뭐 이 대통령께서 이제는 위기라고 28번이나 이제는 강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는 고유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소비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소비를 어느 정도 풀어줄 그런 어떤 기회 요소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라고 이제 시정 연설을 시작을 했죠. 중동 전쟁이 이제 34일째라는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추경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6조 2천억 원의 이제는 추경안이고요. 여기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봤던 게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을 소과세수거든요. 초과세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채 발행 안에서 이 재원 마련했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한 가지가 사실 1조 원 정도는 빚 갚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시정연설 주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 우려스러움이 있고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고 빚 없는 추경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고 지금 이런 표현도 썼죠. 이게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러면서 담합, 뭐 매점 매석 이런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적절한 추경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성과 시정 연설 내용 짚어봤습니다. 26조 원의 2천억의 예산과 규모입니다. 어디에 활용되는가, 사용되는가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좀 핵심 내용만 착착착 해주시죠. 크게 이제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요. 첫 번째로 고유가 대응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 안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강화. 이 부분도 이제 3대 축으로 이제 추경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고유가 대응에 한 10조 1천억 원 정도가 쓰여집니다. 에너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특히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죠. 4조 8천억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위 이제 70% 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 네. 이 부분을 유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지고 이걸 재원을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KPS 환급률도 최대 30%포인트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뭐 KPS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K패스에 대한 뭐 일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로 환급률이 더 높아지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주요 내용인데요. 네. 고유가 부담 완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에너지 복지에 쓰여지고요.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이라든지 특히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또 고물가 대응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 계속 가본다 그러면 산업 피해 최소화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피해 기업이라든지 에너지 신사업 전환으로서 또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게 되고 지방재정 보강 등에서 교부세 증액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채 상환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국채도 상환합니다. 1조 원 정도 이러면서 부채 부분도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경안이 큰 틀에서 마련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일반 국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크고요. 또 연일 언론 헤드라인 주요 뉴스로 꼽히는 것은 이 중에 있는 4조 8천억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아까 이제 지급 방식이라든가 네. 계상이라든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까지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맞습니다.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일단 대상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하위 70%라고 이제는 정부 추경안에 적혀 있고요. 기획예산처에는 그러면 소득하위 70%를 중위소득 50%에서 15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득하위 70% 중에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1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과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45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50만 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계십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55만 원. 그래서 비수도권은 60만 원으로 이제 차등 적용이 된다. 특징은 어려울수록 그다음에 비수도권에 계실수록 이제는 더 받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4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본회의에서 이제 10일 정도, 4월 10일에 지금 여야가 합의된 상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날짜 계산해 보면 한 4월 말쯤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만약에 받게 되면은 사용 방법 나오는데요. 일단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쓰는 곳은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요. 직영점은 안 되고요. 가맹점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는 대형마트, 뭐 기업형 슈퍼마켓 당연히 우리가 민생지원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쓸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2차로 나눠서 아마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는 좀 더 빨리 네. 지급이 될 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살짝 보니까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또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네. 받는 게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드리는 바우처인데요. 이번에 이제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 다 받는지 아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기초생활자 중에서 이번에 이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에게 5만 원이 더 추가가 지급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이번에 나옵니다. 546억 원 정도. 여기에는 이제는 농어민 쪽인데요.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 농가 한 5만 4천여 곳이 이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고요. 어업인도 한 2만 9천 명 정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이도 또 재정이 투입됩니다. 청년 또 일자리 지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청년과 일자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중기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게 모두의 창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이제는 이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4천억 원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모두의 창업은요 이런 겁니다. 경진 대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유망 창업가 선발을 합니다. 한 300명 정도 선발하고요. 이분들에게 1억 원의 이제는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거 정말 청년들에게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태거든요. 이런 제도도 운영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에 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핵심이 이제 K 뉴딜 아카데미 신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부 주도로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지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서
여기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이제 고용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민취업제도 대상을 구직 청년이 없는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취업제도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직장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요.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상 이게 한 3만 명 정도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허들이 없어진다는 것.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추경안이 알뜰하게 쓰여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고유가죠. 이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전환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에도 돈이 어떻게 좀 쓰이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문화산업까지도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전환부터 좀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이게 정말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햇빛 소득 마을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거 야심차게 또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 150개인데 이게 한 700개로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 베란다의 소규모 태양광 보급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한 10만 가구가 되는데 한 250억 원 정도가 이제는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뭐 건물 주택에 이제 쓰여질 수 있는 태양광 산업도 있고요. 또한 탄소 중립도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 화물차 보급도 확대가 되는 부분도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뭐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추경안이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산업도 있습니다. 예. 영화 제작 지원에도 쓰여지게 되는데 예술 콘텐츠 산업 이런 곳에서 이제는 예산안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이거든요. 예술인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금인데 이번에 이제 한 320억 원 정도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인 분들에 대한 이런 생활안전자금도 늘어나서 이런 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정부의 먹거리 대책 보도록 하죠. 이 유가가 결국은 최근엔 비료 가격을 막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 곡물 가격 또 이제 여기 먹거리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대책도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2.2% 상승률이 나와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2% 초반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석유류 제품이 9.9%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낮아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좀 낮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설탕, 밀가루 여기서 좀 낮아져서 좀 이 석유류 제품 올랐던 걸 좀 상쇄시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은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1만 개 주유소 가격 담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일단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본다 그러면 닭고기 공급 확대하고요. 최대 40% 이제 할인 지원을 하고요. 계란 한 판 이게 39짜리인데 1,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쌀도 이제 정부 양고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 물가를 잡는데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축산물은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병해서 공급이 좀 줄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부분도 정부가 신경 써서 이제 출하량을 늘릴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부가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 관리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가공식품까지도 이번에 점검 대상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